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촉촉히 봄비가 오는 분위기 있는 오후 한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상주입니다. 어제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해줬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승을 했고, 아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주요국 증시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자기네들은 상승했습니다만 뒤끝이 안 좋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뒤끝이 장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정말 대규모로 폭격을 했고, 지금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무자비하구나,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이스라엘의 브랜드 가치를 혁혁하게 떨어뜨리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자비한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일단 그 레바논 폭격 이후에 급속하게 떨어지던 유가가 일단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협상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WTI 기준의 유가를 보시면 지금은 아침 93달러 정도 수준까지 빠졌던 게 지금 다시 97달러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지금 저희는 걱정을 했죠. 이란이 지금 그 헤즈볼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일종의 형제들을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니 여기서 이란이 멈추지 않고 그것들을 멈추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다행히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도가 나오는 X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란 대표단과 그리고 미국의 대표단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서 서로 간에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란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이란이 제안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또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이란도 되게 만만치 않구나. 이란도 되게 한계 상황에 봉착했고 미국도 한계 상황에 봉착한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건 하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이런 데서 그렇게 강경하게 이빨 으르렁거리던 그 이란 측이 어떻게 이렇게 대화 쪽으로 옮겨왔느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의문인데 뭔가 하나 잡히는 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백악관에 가서 동시에 항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항의냐? 아니,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으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운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원료값이 너무너무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나라들도 해협을 가지고 있거나 잠깐 정박해야 되는 나라들도 통행료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싱가포르, 튀르키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란을 수긍케 했던 얘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을 수도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통행료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약간 벙찐 분위기였어요. 기자회견이 벙찐 분위기였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죠. 사업적인 딜을 했겠죠. 자, 오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통행료를 받자. 그럼 되지. 우리가 직접 돈은 줄 수 없고 그거 니네 받아가지고 전쟁 복구 비용으로 써.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상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워낙 트럼프 엉뚱하니까. 근데 그 엉뚱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석유업계가 가서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집중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중국 쪽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무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석유업계가 갔지, 아무 얘기 없었으면 석유업계가 찾아갔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업계가 찾아갔다는 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쉘 이거 냅둬야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맞아. 엑슨 우리 가서 같이 얘기하자. 나 혼자 얘기하면 이빨 안 통하니까 엑슨하고 우리 쉘하고 가서 같이 얘기하자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나 봐. 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별일이 다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순순히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자, 참 세상은 요지경이고 사람 목숨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인간성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그냥 좀 그러네요. 네. 자, 일본의 경우 지금 계속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같이 이번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셧다운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이 20일치 원유를, 비축 원유를 방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방출을 했고 추가로 또 20일치를 방출하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원유 비축량은 230일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국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유가 상승이냐 원재료가 상승 그리고 일부 인플레이션의 현실적 도래, 이거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한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K뷰티 관련 업종들이 대폭적인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대대적으로 빠지면서 시장은 하루 종일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맵을 한번 통해서 분위기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떨어지니까 스퀘어는 그냥 떨어지는 거고, 어제 올랐던 자동차 업종들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 업종들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대표적으로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화학정유주들은 다시 유가가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거래소 흐름들을 살펴보면 거래소는 아침 시초가가 가장 강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 4,758조로 떨어졌고요. 356종목이 오르고 509종목이 떨어진 양상, 94포인트 1.61% 하락한 5,778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13.85포인트 1.27%가 하락하면서 1076, 그리고 상승 종목 518개, 하락 종목 수는 1000개가 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아침에 3천당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은 다시 팔았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시 팔으면서 외국인들은 8,700억의 누적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개인이 오늘 다시 3천억 매수로 들어왔고 기관이 또 2천억의 매수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아 쪽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만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한국만 떨어진 거 아니고요. 일본 떨어지고 홍콩, 상하이 다 떨어졌고 지금 유럽 시장도 일단 하락해서 어제 워낙 4%대로 올랐으니까 다들 좀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화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올라가면서 148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달러는 거의 제자리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소폭 강세네요. 그래서 일본 엔화도 약세네요. 이거 파란색이라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죄송하고요. 네. 중국 위안화는 6.83까지 계속 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도 보겠습니다. 오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전달이 되고 있었는데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금리에 대해서 그냥 올리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중한 편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bp 정도 소폭의 금리가 상승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보면 통신이 아주 강세를 보여줬고요. 화학, 음식료, 금속, 부동산 순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테마별 흐름을 보면 타이어, 편의점, 마이크로 LED, 온실가스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과 관련된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있는데,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국민경제자문회의.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일부 조금 잠깐 세제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자본이 이 대통령 대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 뭐라고?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 비생산적인 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넘기는 게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자, 좀 이따가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하나 있으니까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검토해보겠다,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에게는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야겠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주식을 팔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뭐 이래가지고 주식 차익이 있더라도 한 5년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별로 안 물린다. 뭐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세금 하나도 안 물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소액주주만으로 한번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래세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거래세하고 양도 차익하고 바토를 좀 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 시마다 다 내는 것이라 이게 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가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세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도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내는데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도 이거는 뭐 당연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손실 본 거하고 수익 난 거하고 상계 처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거 양도소득세 나올 때 우리나라 국세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 나온 거는 원천 징수하고 손해 보는 건 나중에 연말에 그거 다 환원해가지고 그때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세금을 짰거든요. 야, 어때요? 미국 시장은 그냥 상계 처리 해주는데,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가? 그럼 뭐 그게 그 컨셉이 뭐냐면, 너 이거 이익 내고 그거 만약에 도망칠라 그러지. 이 마인드가 아니고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왜냐면 외국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를 이미 해주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국세청 그 양도소득세 안 나오는 거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막 했는데, 바뀌겠죠.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가히 말씀드리면 차익을 거두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가 많이 벌죠. 그래서 차익세를 내야 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돈 벌었는데 세금 떼간다면 기분 되게 나빠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성을 안 해요. 못 버시는 분조차도. 버는 사람도 되게 많이 버는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할 수 있느냐, 원칙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몇몇 분들은 원칙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바보 같은 얘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 세상을. 자, 제가 왜 이렇게 바보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몇몇 그런 거 주장하시는 의원들에 대해서 거래세가 얼만데, 거래세는 자동 원천 징수라서 따박따박 다 걷어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알았잖아요. 추경 예산 25조 중에 상당폭 한 4조인가 5조가 어디서 나왔다고? 거래세. 자, 그러면 양도 차익세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몰라. 25년도 자원 좋았으니까는 뭐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박스장 같은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감히 말씀드리면 거래세에 턱도 못 미치는 차익세가 나올 것이다. 소득세가 나올 것이다. 아마도. 자, 그러면 나중에 이럴 거야. 차익소득세가 원칙이라서 걷었는데 거래세가 없어가지고 세수가 빵꾸 났어. 그럼 거래세 다시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 감각을 좀 익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감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나 이거 혼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없던 일로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육성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배당 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존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네, 브라보. 제가 항상 꿈꾸는 거고, 그래서 거래소가 좀 변해야 되고, 이 지수를 잘 뽑아가지고 미국처럼 지수가 지수 투자하면 1년에만 4에서 10% 사이로 계속 조금씩 오르면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노후가 좋아지지 않느냐. 미국은 평균 7, 8%씩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 10년간. 아니야. 최근 10년간 더 올랐어. 한 9% 올랐고, 조금 시계열을 넓혀도 한 7%씩은 오른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돈이 그래야 여기로 오죠. 들어왔다 하면 깨먹고, 들어왔다 하면 깨먹고, 이러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진짜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안착이 되면 세금 내는 거 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자리 잡고 나서 그때 얘기합시다. 그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의 제안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평하게 걷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걷기 쉽다고 주식시장에만 걷으면 안 되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평탄한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부동산 자산이고 주식 자산이고 똑같은 자산 아니야? 그쵸? 근데 왜 여기서는 세금을 걷고 저기서는 세금을 안 걷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자산 사이즈는 지금 거래소가 5천조 정도 되는데 코스닥까지 합쳐서 실제로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사이즈는 경단입니다. 예, 경단이라서 몇 배나 더 큽니다. 근데 세금은 주식시장에서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이번 거래소에서도 보셨듯이. 자, 그러니까 논의를 하시려면, 특별히 우리 국회의원분들 논의를 하시려면, 내가 시민 많이 사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부동산 세제 얘기하기가 너무 껄끄러워, 표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분들이라면 다른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나라의 장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세금을 얘기하려면 양자 다 얘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나 제가 어디 정부 관련된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매트릭스 투자자문이 아주 좋은 거버넌스가 훌륭한 회사로 성장하는데 지금부터 제 보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 안 갑니다.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아주 좋아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최대 과제라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배당 소득을 통해서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현재 정부가 가는 동안에 주식시장에 나쁜 정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 옛날에 존리나 강방청 같은 분들이 갑자기 사기꾼처럼 취급됐잖아요. 주식시장 좋을 때. 근데 지나 보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무죄로 끝났어. 아무 일 없는 걸로 그냥 유야무야 끝났어. 근데 그분들은 사실상 약간 명예살인 같은 걸 당했죠. 근데 뒷단에 나와보니까 별일 없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현재 약 1, 2년 정도는 주식 투자하기 좋은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금융 관련된 제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도 생산적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보험사도 은행하고 달라서 보험사는 예대 마진을 얻는 게 아니고 대출도 일부 해주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보험금 받은 걸로 손해난 걸 해주기 위해서 쌓아놓기도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돈 갖고 운용을 잘해가지고 이걸 잘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율이 막 100% 터져도 번 돈으로 커버리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모범적인 그 보험사의 운영이 되는데요. 이 보험사들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정책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은 위험 계수를 기존에 약 50% 가까이 되는 위험 계수를 20%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킥스라고 하는 지급 여력 제도가 있거든요.
신지급 여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50% 이하면 보험사는 배당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급 여력이 떨어졌으니까 니네 주주들한테 배당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 계수를 낮춰주면 킥스 비율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막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위험 계수가 49%였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20%로 낮춰주겠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쉽게 얘기하면 49% 비상장 주식 투자하면 너 이거 손실 49%는 날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자본을 써. 이렇게 되는 건데 20% 낮춰주면 그래 그러면 20%까지 손실을 계상해서 자본을 써. 투자를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 그리고 또 하나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면서 신용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또 경감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투자합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 그 벤처 기업이라든가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험사들의 투자 여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보다 2배 반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비상장 시장도 활성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금융권의 제도를 바꿔준다. 이건 정말 크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가중치가 20%밖에 안 된다. BIS 평균보다도 낮다. 주식은요? 250%예요. 그러면 은행이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면 주식에 대출을 해주면 부동산에 대출할 10개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부동산 대출해줘 미쳤어? 여기 하게? 그럼 부동산 4% 받으면 10개잖아요. 본전 뽑으려면 주식 대출해주고 400% 받아야 돼요. 됩니까? 고리대금업자도 아닌데 못하지. 그러니까 안 해주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저는 주식에 해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신용 쓰지 말라는 주의예요. 신용 쓰지. 근데 오히려 부동산은 대출을 조장하는 시스템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신현송 총재도 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IA 계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 사면은 세금 25% 경감시켜주는 5천만 원까지 경감시켜주는 제도. 이게 왕창 계좌가 열리다가 조금 주춤한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올라가니까 주춤한다는 얘기예요. 3월 30일에 8,200개, 4월 2일 날 4,490개. 그리고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폭증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화 환율도 강세를 보여주니까 오늘 뭐 아침 기준으로 1,470원까지 쭉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RI 계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 RI 계좌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텐베거 1000% 수익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거야. 300%, 400%, 500%. 왜냐면 지금 미국 주식 그렇게 많이 올라요. 22년도에 제가 샀던 메타가 500 몇십 프로 수익 나 있더라고요. 그냥 샘플로 기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옛날에 팔아먹고 2배 수익 나고 다 팔아먹었지 뭐. 근데 그러니까 그거 오랫동안 미국의 대표 주식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주 옛날에 산 테슬라라든가 그다음 옛날에 산 뭐 제가 말씀드린 메타, 구글 뭐 이런 거 다 200%, 300%, 400%, 500% 많게는 1000% 이렇게 수익이 나 있어요. 이런 계좌들을 위한 게 RIA 계좌인데 얘네들 주가가 빠졌으니까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근데 누가 그렇게 수익을 냈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수익을 많이 낸 걸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1번 말을 써야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국민연금이 이지방이 데스. 야, 국민연금 1월 달에 주식으로 81조 벌었답니다. 대박이다, 그죠? 대박. 81조. 브라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몇 개월 이상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자료가 나와서 이거 보니까 참 재밌네요. 국민연금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1,540조랍니다. 와, 대박이죠.
근데 주식으로 81조 난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총 수익률이 81조 5천억. 5.56%를 한 달에 벌었다니. 대박. 네. 근데 뭐 이거 결국 주식으로 벌은 거래요. 한 달에 5.56% 벌었다는 거는. 그쵸? 자, 근데 국민연금 전체 자산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국내 주식의 21.4%, 330조, 채권의 300조, 19.5%, 해외 주식의 37%, 569조 원, 해외 채권의 6.5%, 약 100조, 대체 투자의 15.2%, 233조, 단기 자금의 0.3% 이렇게 배분이 되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규모는 그 1월에 무려 66조 6,820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1조 중에 국내 수익이 상당하네요. 해외 주식은 19조 4,500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채권 규모는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뭐 국민연금이 잘 되는 건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괜찮아질려나? 하여튼 국민연금의 건투를 계속해서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그 상장 폐지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54개가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네요. 코스피에서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이스타코, 다이나믹 디자인, STX, 데오 AL, 윌비스, 핸즈 코퍼레이션, 광양전기, 금양, KC 그린홀딩스, 범양건영, 삼부토건, 한창 등이 감사 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되고 뭐 상장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요 42개사에 달하는데요. 다먼시스, 롤링스톤, 이런 회사도 있어서, 메디콕스, 아이톡시, 엔지캠 생명과학, 옵티코어, 제이스코홀딩스, KD, 카이노스메드, 아스타, 유틸렉스, 스타코링크, 셀로메드, 유일에너테크, 캐리, DHX 컴퍼니, IT캠, 대진첨단소재, 바이온, 스코넥, 알파 AI, 인크레디블 버스, KM텍 등이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요. 또 올리패스, DA 테크놀로지, 삼형 ENC, 제일 MNS, 코스나인, 투비소프트, 이오플로우, 한국 유니온 제약, 셀레스트라, IM, TS 넥센 등도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상폐 대상입니다.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노블 N&B, 선샤인푸드, 코다코, BF랩스, RF세미, 비유테크놀로지스, 시스웍이 3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로 상폐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차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의 일부 리그에 들어올 회사는 사실은 50종목 정도로 한정을 짓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은 지금 버블이고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KDB 생명, 산업은행의 100% 자회사 중에 하나죠. 거의 100%. 지분이 99%가 넘으니까요. 이 KDB 생명의 매각이 그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상이 되느냐? 한국투자금융지주, 교보생명, 태광그룹 등이 인수 후보군에 올라오고 있고요. 작년에 떼돈을 번 한국투자금융 한투가 이 회사를 인수할 유력 경쟁자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보험사 인수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손보가 아니고 생보라서 어떤 생각을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 같으면은 손보면 그냥 훌떡 집어먹을 것 같아. 저 같으면은 진짜로. 네. 근데 생명보험은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굉장히 금호 옛날 생명을 인수한 게 KDB 생명인데요. 유상증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래서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3에서 5천억 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계속 유상증자에서 자본 잠식에서는 벗어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기아 자동차가 오늘 2026년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서 로봇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029년에 기아의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족 보행 아틀라스 등을 29년 미국 공장에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말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 2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9년 초까지는 도심까지 커버하는 레벨 2++, 그러니까 레벨 3 직전. 그러니까 레벨 3라고 하면은 얘기를 왜 못하냐면 레벨 3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제조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말을 잘 안 씁니다. 업체들이. 어쨌든 레벨 2++는 우리가 느끼게 하는 레벨 3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29년 초까지. 그러면은 7, 8, 9 그때 기아차를 사면 되겠네. 자, 그 SDV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기아차가 자체 개발한 아키텍처 코다가 들어가고요. 쿠다 아니고 코다. 그다음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갈래로 나눠서 지난번에 우리 그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그 책임자 왔잖아요. 무슨 어떤 분 오셨잖아요. 그분과 더불어서 이거를 이렇게 기존에 하던 것과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자율주행 하는 차 이렇게 잠자면서 차 타고 싶어. 제발 부탁합니다. 차 운전하는 거 너무 싫어서 잘 해주시기를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삼성전자 그 주식 보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디지타임스, 대만 디지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부터 메모리 계약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큰 뉴스거든요. 삼성 이거. 근데 이게 아직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니까 이게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는데 이게 그래서 롱텀 계약이라 그래서 LTA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1년 단위였어요. 1년 단위였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사이클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 산다 그래가지고 공장 확 지어가지고 물량 확 뿌렸더니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래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왜 3년에서 5년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도 다른 회사처럼 돈을 받고 이거는 안 물려줘. 이건 취소 금지야. 이거는 그냥 다 떼는 거야. 하고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되면은요. 멀티플이 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분위기 보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26년 연말 기준의 이익 대비 주가가 5배밖에 못 가냐. 그 다음 해가 보장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걸 너무 겁내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게 장기 계약으로 가게 되면 돈을 받고 공장을 지으면 거기 돈 받은 만큼 만들어가지고 주면 되거든. 그럼 이 진폭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멀티플이 깨져봐야 덜 깨지겠네 하고 우리 15배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고 큰 건으로 거래하는 회사는 어딜까요? 샤오미? 화웨이? 네, 그렇죠.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죠. 자, 근데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미안합니다. 신사적으로 계약금은 다 가지시고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계약 오더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2년 있다 나타나서 제용 리, 드래곤 리, 헬로 이러면서 지난번에 미안했고 이 거래 다시 합시다. 이러면 거래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쪽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화장품 주식들이 증권사의 추천으로 목표가가 상향됐습니다. APR이 무려 목표가 4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내년도에 유럽에서 크게 히트를 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